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 15일 목요일이고요. 혹시 삼겹살 드실 때 뭐 찍어 드십니까? 수육인 경우에 새우젓이 이거죠. 네. 근데 구워서 드실 때는 기름장에 왜 소금 해서 그거 찍어 드시는 분 많으실 텐데 그러면 소금을 과다 섭취하게 돼서 후식으로는 사과가 또 네, 최고라고 합니다. 사과에 있는 칼륨이 몸에 있는 염분을 빠르게 배출하고요. 또 삼겹살에 많은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을 내보내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요. 삼겹살 드시고 난 후에 후식은 사과로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건강 리모델링 시간에는요. 2016 새해맞이 건강 프로젝트 진행되는데요. 앞으로 3주간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강연 준비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목요일의 행복한 아침 밝고 활기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이 목요일 아침에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닝픽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모닝팩,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요즘 난임 시술을 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전체 출생아 가운데 난임 시술로 태어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서 15%를 넘겼다는 소식입니다. 마른 당뇨로 불리는 저체중 2형 당뇨병 환자의 사망 위험이 비만 당뇨병 환자보다 최대 5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당뇨병 환자가 무리하게 체중을 감량하는 것보다는 영양 상태와 균형 잡힌 체성분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모닝픽, 최근 마약류 외에도 감기약 등 처방약을 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걸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오는 4월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경찰이 약물 측정 요구에 부응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장 카메라로 남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귀중품을 절도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 앞 소화전에 카메라를 숨기거나 화재 경보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수법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온라인에서 위장 카메라가 버젓이 거래되고 있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 만인 어젯밤 노사 협상이 타결되면서 오늘 새벽부터 서울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노사는 지난해 임금을 2.9% 인상하기로 합의했고요. 정년은 63세에서 올해 64세로 연장하고 2027년 7월부터는 65세로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궁금했던 소식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볼 모닝픽 어떤 이야기죠? 난임 시술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요즘 난임 시술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만 해도 좀 고생하다가 난임 시술을 통해서 귀한 아이 얻는 경우 정말 많이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결혼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비율이 2019년 8.7%에서 2024년 15.1%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신생아 7명 가운데 1명꼴로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전체 출생 아이는 줄어들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그 낳는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난임 시술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그 비중이 더 많아진다 이거군요. 그렇죠. 전체 모집단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결국 난임 시술이 증가하면 그 아이들도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난임 시술 출생아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출생아 수는 2019년 30만 한 2천 명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2024년 23만 8천 명 정도로 21%가량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난임 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수는 2만 6,300명 정도에서 3만 6천 명가량, 그러니까 36% 넘게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난임 시술 이야기할 때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다태아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태아 비율은 또 줄어들고 있다고 하던데요. 일단 근데 난임 시술로 태어난 쌍둥이들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쌍둥이나 많으면 새 쌍둥이까지 출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요즘 병원에서는 잘 권하지는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만약에 쌍둥이나 새 쌍둥이를 임신하게 될 경우에는 산모나 아이한테 다 위험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가급적 권하지 않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태아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뭔가 좀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통계부터 말씀드리면요. 다태아 비율은 2019년 4.6%에서 2024년 5.7%로 전체 출생아 가운데 늘어났거든요. 근데 난임 시술 출생아 중 다태아 비율은 35.5%에서 27.3%로 감소했습니다. 오. 이게 통계 일종의 착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데 자연 임신 다태아도 있으니까 다태아 비율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 임신 다태아는 계속 똑같이 일정 비율로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난임 시술 다태아 출생은 또 자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통계상으로 볼 때는 난임 시술 다태아 수가 줄어드는 것처럼 거죠. 보인다는 거죠. 예, 이렇게 출생 구조가 또 달라지고 있다. 그럼요. 이런 네. 얘기 짚어주셨고요. 다음 모닝픽은요. 지난 1일 서울 종강역에서 감기약을 먹은 택시기사가 차를 인도로 돌진해서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 이런 약물 운전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마약 약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전년에 비해 45%가량 늘어난 237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경찰청이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오는 4월 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서 약물 운전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네, 어떤 점이 바뀌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일단 단속 경찰관이 약물 운전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응 시에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이 된다고 하고요. 약물 운전 처벌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가 됩니다. 또 마약 운전은 당연히 안 되지만 감기약을 먹고 운전하는 것도 안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경찰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은 단순히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몸 상태가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핸들이나 제동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경우나 또 지그재그 운전 이렇게 하는 경우에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그러면 CCTV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운전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판단되면 약물 운전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예전에 뉴스 할 때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라디오 뉴스 하는데 제 후배 아나운서가 그날 감기라 약을 먹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약을 처방받을 때 그쵸. 지켜야 할 수칙 같은 게 있습니까? 처방받을 때 일단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의사나 또 약을 이제 받을 때 약사한테 물어보시면 좋고요. 처방전이나 이런데 졸음운전 주의 이런 문구가 쓰여 있다고 하면 그날은 가급적이면 운전대 안 잡는 게 최선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예방 수칙 잘 지키시고 조금이라도 좀 안 좋다 이러면 운전대 잡으시면 안 돼요. 아, 그럼요. 나는 술 안 먹었으니까 잡아도 될 거야. 약을 드시면 그 술 기운처럼 나른해지고 이렇게 될 때가 있으니까 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모닝픽 여기까지 하죠.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15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예, 저 위에 시계가 생겨서 이렇게. 네. 네, 어제까지는 이렇게. 네. 이제 건강 리모델링 시간입니다. 민혜연 가정의학과 전문의,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개그우먼 이희경 씨 어서 오세요. 행복한 아침. 뭐가 안 맞네. 하려고 하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아, 내 짝꿍 어디 갔어요?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도 그래서 내 짝꿍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행복한 아침의 공식 미소 천사죠. 양기영 소화기내과 전문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오늘 따로 저기 서 계신 이유가 네.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3주 동안에 걸쳐서 할 건데요. 이 새해를 맞아서 2026년 새해맞이 건강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치의 선생님 세 분이 3주간에 걸쳐서 3번 연속으로 해서 강연을 해주실 겁니다. 네, 오늘 그 벌써. 1탄으로 미소천사 양기영 선생님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 1탄 미소 천사의 강연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 무엇인지 힌트 먼저 볼까요? 자, 초기 증상이 없는 침묵의 살인자. 이거 뭘까요? 간인가?
아, 간. 간이다. 그렇죠. 간 상하면 침묵의 장기. 아니면 약간 뭐 침묵의 장기는 진짜 간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다음 힌트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보시죠. 자, 세계 평균보다 발병률이 3배. 한국인을 괴롭히는 병. 암인가 보다. 근데 암. 부위를 맞춰야 되나? 부위가 있나? 아니면은 한국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약간 화병 이런 거가 주제일 수도 있을 당뇨 것 아니야, 같아요. 당뇨? 당뇨? 근데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 저는 위암이라고 또 들어서 위암? 위암? 싶기도 한데 양 교수님 오늘 주제 뭔가요? 그러니까요. 너무 예리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한국인을 노리는 위암의 모든 것. 위암이구나. 정확히 맞췄어요. 예. 우리나라 정말 발병률 되게 높죠. 한때 우리나라 암 발생률 전체를 봤을 때 부동의 1위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쵸, 위암. 위암이죠, 위암. 한국인의 암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너무 한국인들 많이 걸리고 또 다른 나라와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발병률을 보여서 그랬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위암 발병률이요. 10만 명당 27명인데요. 이게 전 세계로 보면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실감이 되실 때 전 세계 평균은 9.2명입니다. 10만 명당. 그러니까 3배가량 정말 높은 확실히. 그런 수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렇게 자각 증상이 별로 없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이 위암에 대해서 이 위암의 조기 발견 그리고 또 이걸 더 나아가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더 관심이 있는 게 10만 명당 27명인데 그 27명이 제가 껴있잖아요. 그래서 위암, 이거 맞아. 이제 더 궁금해지는데 유독 우리나라에 위암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 많은 이유들 하나씩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키워드 볼게요. 자, 입에 좋은 음식이 위에 쓰다입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는 음식 또는 우리가 이렇게 늘 일상생활에서 먹는 이 식습관이 어떻게 보면 위에는 굉장히 안 좋은 식습관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먼저 짠 음식입니다. 짠 음식. 짠 거 짜게 안 먹는다. 좋아하죠. 소금 나쁘다는 얘기 너무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자, 소금 성분, 이 염분 자체가 위 점막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자극적인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자체가 염증을 계속 반복해서 일으키고요. 또 그러다 보면 이 벽이 약해져서 발암 물질이 잘 침투하게 됩니다. 저기 지금 영상에도 나오는데 젓갈류 또 이 김치 같은 그런 염장 음식이나 국과 찌개 이런 것들 전부 다 소금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위암 발병 가능성을 높이고요. 그다음에 햄이나 소세지 같은 가공육 여기에는 또 이 질산염 화합물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것 역시 또 위암의 발생률을 굉장히 높입니다. 그래서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하신 분들은 이렇게 싱겁게 이게 짠 음식을 많이 드시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위암 발병률이 4.5배 높다고 하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굉장히 짠 음식 나쁘죠. 그리고 또 탄 음식 굉장히 나쁘다. 고기 뭐 탄 부분 뭐 잘라내고 드시는 분도 많고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기라든지 생선 같은 거 이제 바짝 태워서 구워서 이렇게 먹다 보면 탄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탈 때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도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질산염 화합물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나이트로사민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들도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탄 음식들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이 벤조피렌이 우리 세포의 DNA하고 이게 결합을 해서 DNA 변형을 일으켜서요. 여러 가지 암, 특히 이제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소화기 암을 잘 일으킬 수 있으니까 탄 음식은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제 우리가 고기 구워 먹을 때 살짝 탄 거 정도는 우리가 탄 맛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냥 먹어요. 떼어 맞아요, 먹고 맞아요. 예. 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기 먹을 때 탄 부분은 꼭 제거하고 먹어야겠어요. 예. 맞습니다. 약간 그 탄맛 즐기시는 분들 굉장히 아니 많아요. 전 같은 거 음. 부침개나 부추전은 좀 태워야 맛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태워야 되는데. 입에 좋은 거는 위에 씁니다. 쓰다. 예, 예. 자, 그럼 명심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이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에 아주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요. 자, 위산에 살아남는 아주 그런 강한 위산에 살아남는 세균에 감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예, 요즘에 굉장히 사실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세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다 이렇게 멸균된 깨끗한 음식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뭐 세균도 붙어 있고 바이러스도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먹어도 우리가 큰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게 위에서 이 머무르고 있는 동안 위산, 굉장히 강력한 정말 쇠못도 녹일 수 있는 정도의 이 강한 위산에 대부분의 세균들, 바이러스가 다 사멸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균은요,
이 위산에서 살아남습니다. 기생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위산을 중화시키는 성분을 내서 자기 주변을 그렇게 딱 테두리를 만들어서 이 위산에서 보호를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보다. 처음에 학자들조차도 야 어떻게 위 내에서 균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몇몇 미생물학자들, 병리학자들이 위에 균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모두들 다 무시를 했어요. 근데 이 균이 정말 있고 이 균이 문제가 될 거야라고 그거를 의심을 하고 연구를 했던 호주의 의사가 있습니다. 베리 마셜이라고 하는 분이고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옛날에 TV 광고에도 맞아요. 나오셨어요. 예, 나오셔갖고 막 그 음료 광고. 예, 그렇죠. 뭐 요거트 광고에 나오셨던 분인데 그분 실제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서 노벨 생리학상 받으셨어요. 2005년에. 그 정도로 이 균이 유명한데 바로 헬리코박터균입니다. 예, 들어보셨죠? 정확한 이름은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고 하는 그런 균인데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 물질로 지정을 한 그런 물질입니다. 이것이 이제 위에서 계속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켜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위축성 이염, 장상피하생이라고 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위암을 더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아주 굉장히 무서운 세균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헬리코박터균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너무 그럴까? 유병률이 높습니다. 약간 비정상적일 정도로 많이 높고 또한 이 위암을 잘 일으키는 특별한 유전자, 캐그A라고 하는 그런 유전자가 특히 또 많이 발병된다는 발견된다는 게 큰 문제점이죠. 네. 아니 그리고 위암도요. 가족력 있으면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암에 대해서 진단을 받거나 이제 진료를 받을 때 혹시 가족 중에 암 있는 분 그쵸. 있으세요? 이렇게 많이 네. 물어요. 가족력이 암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위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제 식습관, 음식 얘기했었는데 식습관을 또 공유하는 우리가 이제 한자로 식구라고 부르잖아요. 식구. 그렇죠. 가족이죠, 가족. 이 가족이 바로 또 이 습관을 공유하기 때문에 짠 음식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짜게 드시면 또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네. 짜게 먹게 되고 맞아요. 예, 또 결혼하게 되면은 또 배우자의 음식 스타일에 따라서 또 맞춰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짠 음식을 먹는 것도 공유될 수 있고요. 또 부모님한테 이제 유전적인 경향, 위암을 좀 잘 생길 수 있는 유전 경향을 물려받기도 하고 또 아까 헬리코박터균 얘기했는데 이게 또 이제 가족들 같이 있으면 유병률이 아무래도 가족끼리는 더 많이 전염되면서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가족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부모님이나 형제가 위암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위암이 생길 확률은 약 2.85배 높아진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헬리코박터균까지 같이 갖고 있다고 하면 5.3배까지 치솟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유명한 위험 요인들이죠. 뭐 흡연이라든지 또 술 같은 음주 그리고 또 비만 이런 것들도 위험 요인을 꼽히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가족력이 있으면 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헬리코박터. 도대체 이 헬리코박터균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왜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이게 되게 높을까?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30년 전에 제가 이제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우리나라 유병률이 80%가 넘었었어요. 그렇게 그때는 높았어요? 정말 거의 대부분이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이상한 게 이게 실제적으로 굉장히 낮은 우리 생각에는 약간 위생 수준으로 봤을 때 우리보다 더 많이 감염됐을 거라 생각하는 그런 지역들 뭐 아프리카나 제3세계보다도 우리나라가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게 정말 이상하다. 이게 왜 이렇게 높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의 핵심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또 특별한 문화와도 또 관계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문화? 찌개 같이 먹는 이게 거. 정인데. 이거 대한민국의 정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찌개 같이 퍼먹어야 식구예요. 맞습니다. 식구라는 술잔 게. 돌려 먹고. 네, 맞습니다. 옛날에 보면 이렇게 큰 양푼에다가 네. 다 이것저것 넣고 막 비벼서 온 맞아요. 가족이 같이 맞아요. 먹고 또 그렇게 또 회식 가면 또 술잔을 돌려야 또 이렇게 정이 나눠지는 그런 느낌인데 네. 사실 이런 문화는 아무래도 헬리코박터균의 전염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좋지 않으니까 조금 이제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개인 접시에 좀 덜어 먹긴 해야겠네요. 저는 개인 접시에 덜어 먹는 친구 있으면 넌 정이 없구나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모두를 위해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균이 있으면 그럼 무조건 위험에 걸리는 거예요, 혹시? 제가 아까 80%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정의 없이 개인 접시를 드시는 바람에 유병률이 많이 내려가는데 지금은 이제 16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에는 한 44%, 한 절반 조금 안 되는 많은데. 정도까지 네. 많이 내려갔죠. 실제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전 인구한 절반 정도 감염돼 있으니까 뭐 그런 분들이 전부 위암에 걸리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 위암의 그 발병 요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건 있는 사람들은 그 헬리코박터균이 없는 사람보다는 한 두세 배 정도 위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헬리코박터균 이제 내시경을 해서 이제 주로 발견이 되게 되는데 내시경 했을 때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소견이 좀 의심이 되거나 또는 이제 심한 위염 또는 위궤양, 십이장 궤양 등이 소견이 있을 때는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고 앞에서 이제 가족력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나 또 실제로 자기가 또 위암에 걸렸던 또는 위암의 전 단계인 선종에 있었던 경우들은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는 많은 연구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치매 위험성도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일단 발견이 되면 무조건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리코박터균이 검사에서 있다면 꼭 재진 치료하셔야 되는데 그거 항생제 이만큼씩 먹어요. 그거 어렵더라고요. 입에서 냄새가 확 올라와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네. 그 나이가 들수록 또 위 기능도 약해져서 그러면 이 위 기능이 약해지면 위암 발병률도 높아지는 거예요. 네, 실제로 위암 환자들의 연령 구성비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60대 이상 환자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33.4%고요. 70대 같은 경우도 27.6%, 또 50대가 18.2%니까 50대 이상이 거의 80% 정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흥미로운 게 남녀 성비인데요. 남성이 여성보다 위암에 걸릴 확률이 2.03배 더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2배 이상 꽤 많이 높은 편인데요. 네. 아마도 좀 더 회식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잦게 있다 보니까 잦은 음주나 흡연, 또 헬리코박터 감염 같은 것들이 때문에 이런 성비의 차이가 난다라고 예측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 위암은 기수에 따라서 생존율 차이가 좀 난다고 들었거든요. 예. 궁금해요. 맞습니다. 뭐 모든 암이 다 그렇듯이 낮은 기수일수록 예후가 좋은 거는 당연한 거긴 한데 위암이 좀 그게 극명하게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위벽은요, 우리 소화관 중에서 가장 두꺼운 벽입니다. 이 위벽은 총 4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제 가장 안쪽 면, 그러니까 이제 음식이 지나가고 위산이 분비되는 면을 이제 점막층이라고 하고요. 그 밑으로 이제 점막 하층, 이제 근육층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자, 먼저 이 점막층에 이제 국한되어 있는 경우를 이제 일기암이라고 합니다. 일기암은 당연히 이제 예후가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 그 생존율이 95% 이상으로 체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더 뚫고 내려가서 점막 하층까지 가게 되면 이제 이기암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때가 되면은 이제 생존율이 72.5% 정도가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더 암이 커져서 밑으로 점점점 더 뿌리를 내딛게 되면 이제 근육층, 위를 움직이는 근육층까지 닿게 되면 이제 3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위 바깥쪽에 있는 바깥쪽에 그 내시경에 보이지 않는 그 저 너머에 있는 림프절, 옛날에 임파선이라고 불렀죠. 네. 그쪽에 이제 전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예후가 좀 달라지는데요. 보통 한 57.4%에서 35.1%까지 약간 이 생존율의 차이가 생깁니다. 림프절 낮아지네요. 여부에 따라서. 예. 그런데 이걸 넘어서서 타 장기, 뭐 간이나 폐 이런 장기로 이제 전이가 되게 되면 생존율이 13.3%까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어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만 들어봐도 조기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또 이 위암이 위가 침묵의 장기라고도 말씀을 또 맞아요. 하셨기 때문에 네. 아무리 침묵의 장기라도요, 선생님. 조금이라도 이게 뭔가 사전에 어떤 전조 증상 같은 거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모든 암이 그렇지만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는데 위는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위암에 정말 이거야라고 하는 그런 증상이 별로 없고 그런 증상들 보통 이렇게 위암의 증상들을 보통 많이 설명하는 게 뭐 복통, 그다음에 복부 불편감 또는 뭐 트름, 뭐 속쓰림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보면 일반적인 위장병, 상부위장관에 생기는 질병뿐만 아니라 그냥 잠깐 우리가 체하거나 그냥 일상생활에 병이 없는 사람도 소화불량 정도는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더부룩함. 증상들을 되게 감별하기가 어렵고요. 병이 또 이제 궤양이 있거나 약간 특이한 그런 출혈 같은 그런 특수한 경우가 됐을 땐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 조기에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증상만으로 감별하기 어려운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중요한 게 그러니까요. 사실 뭐 내시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걸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내시경 정말 제가 하고 있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지나침이 없는 게 바로 그런데요. 정말 정기적인 내시경 이 검사만이 정말 살 길이다. 위암에 대해서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아, 근데 사실 뭐 위 내시경 하라는 거 너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너무 예. 잘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정말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암과는 달리 이 위암은 정말 내시경을 통한 이 조기 발견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계속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건강검진 통해서 발견되는 위암이 또 대부분이 조기 위암이에요. 다행히도 초기에 발견이 되고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까 뭐 3배 이상 높다고 했는데 워낙 많이 이 위암 발생을 하지만 동시에 또 위 내시경 검진의 활성화가 전 세계적으로 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 생존율이 자체가 또 높아집니다. 특히 조기 위암의 경우는 이 복부에 이렇게 암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CT 찍어야 돼, 뭐 MRI 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들이 생각보다 이 위암, 대장암 이렇게 그 벽이 얇고 움직이는 장기를 진단하는 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CT나 MRI는 이제 간이나 췌장처럼 움직이지 않고 단단하게 덩어리를 지는 장기를 잘 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위암 초기 더욱더 그런 경우에는 이 제한점이 많으니까 정말 내시경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또 이 40세 이상부터는 국가 건강 검진에서 2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도록 네네.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걸 적극 활용하셔서 꼭 내시경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위염을 달고 살았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트림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트림도 많이 해서 그래요? 예전에 런닝머신 뛸 때 옆에 있는 분한테 미안할 정도로 트림을 했었는데 증상이었네요. 아, 근데 증상이었어. 이게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가 따로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내시경 이제 얘기를 드렸었는데 내시경으로 보게 되면 정말 이게 바로 위암의 전구 단계, 그러니까 정말 이 전초구나, 이제 좀 뭔가 위험 단계 들어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사진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위축 정상적인 위는 보면은 이제 좀 빨갛고 아주 예뻐요. 누가 봐도 네. 이렇게 표면이 부드럽고 좋은데, 자 옆에 있는 이제 위축성 위염 보시면요. 자 위의 표면이 염증이 계속 반복이 되면 마치 우리가 그 논밭에도요 큰 메뚜기 떼가 한번 확 지나가고 나면은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그렇게 사막화되는 그런 형태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아파 같은데 보여요, 염증이 선생님. 반복되면 허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염증 때문에 하얗게 변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막층이 날아가면서 원래 그 점막 밑을 지나는 혈관이 일반적인 경우에 왼쪽에는 건강한 위는 혈관이 안 보이는데 보면 이렇게 마치 이 나뭇잎에 인맥이 지나가듯이 혈관이 잘 보이고 있거든요. 진짜,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손상을 받은 상태라서 이제 여러 가지 발암물질 침투도 잘 되고 염증도 계속 반복되는데 이러다 보면 위암이 생길 확률이 6배 가량 올라가는 오, 거 되어 너무 있습니다. 높아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위축성 위암이 계속 염증을 반복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면요. 장상피화생이라고 하는 거로 진행을 하는데 이름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장상피화생. 이게 위 표면이 되게 도돌도돌하게 변하는 마치 우리 그 휴지 잘 보면 이게 엠보싱이라고 해서 도돌도돌한 네. 그런 형태로 이제 위가 변하는 건데 이 경우는 이제 장상피화생이란 이 단어에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조직 실제로 이 현미경으로 조직을 보면요 위에 있는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소장이나 대장에 있는 이런 점막의 그 세포처럼 변해서 장상피화되었다 해서 장상피화생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단계가 되면요 위암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10배 이상, 11배 이렇게 올라간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굉장히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앞에서도 무증상 얘기를 했었는데 이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도 별로 특별한 증상이 없어요. 내시경을 통해서 또 내시경의 조직 검사를 통해서 내시경의 제일 좋은 점이 CT나 MRI 달리 조직 검사가 된다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만 이제 진단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위내시경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내시경 검사 정말 명심 또 명심해야겠습니다. 근데 저도 막 타들어가는 느낌이 나서 위내시경 했더니 제가 위궤양이 좀 심하다고 그때 정말 걱정했던 게 이게 혹시 암이 되면 어떡하지? 네, 그래서 맞아요. 저 진짜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또 위궤양 하면은 딱 내시경 봤을 때 정말 누가 봐도 무섭게 패여 있거든요. 맞아. 이게 이제 살짝 패인 정도를 이제 미란이라고 부릅니다. 미란성 위염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그게 아니라 너무 깊게 패여서 근육 중 아까 제가 3개 층 중에서 3번째 층이 궤양인데 근육이 노출되는 상황을 이제 궤양이라고 부르는데 위궤양 굉장히 뭐 증상도 굉장히 쓰리고 아프지만 맞아. 진짜 무섭습니다. 지금 너무 무서워서 지금 이제 뿌옇게 이제 처리를 네. 해주셨는데요. 예,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 궤양이라는 거 되게 무섭고 아프고 심지어 출혈이 되거나 아니면 후유증을 일으켜서 흉터가 져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다행히도 이 자체가 암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위암의 경우에도 이제 궤양이 있으면서 양성 이 위궤양과 좀 헷갈리는 눈으로 심지어 경험이 많은 의사들이 봐도 잘 감별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경우들도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시경은 조직 검사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으니까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시경을 받고 병변 정확하게 파악해서 진료 받으시는 거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네. 요즘 위암은 어떤 식으로 치료하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이게 위암 병기별로 치료법도 다 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의료가 굉장히 발전을 하기 발전했죠. 때문에 점점 다행이에요. 최소 침습이라고 하죠. 점점 환자분들을 덜 괴롭게 하고 덜 이렇게 환자분들이 덜 입원하시고 덜 후유증이 생기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기 위암 우리가 워낙 내시경을 통해서 조기에 많이 진단하다 보니까 조기 위암인 경우에 진단이 많이 되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전체 조기 위암의 한 30% 정도는
수술을 하지 않고 위를 절제를 하지 않고 내시경 시술만으로 이제 절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이 왔습니다. 실제로 그런 제가 치료했던 환자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이분은요. 위내시경을 받다가 이제 이런 종괴가 발견이 돼가지고 위암이다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진이 됐던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검사 확진 후에 이제 얼마나 깊이가 되는지를 보는 검사가 있어요. 초음파 내시경 초음파라고 하는데 그걸 보고 깊이를 보고요. 그다음에 전산화 단층 촬영 이제 CT라는 이름으로 유명한데 그걸 통해서 주변에 이제 림프절 전이나 아니면 타장기 전이가 없는지 확인을 한 후에 이제 치료 조기 위암으로 정확하게 진단됐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요걸 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건 이제 내시경으로 아까 절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절제한 사진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이제 떼내서 점막이라고 하죠. 그 표면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좀 생겼구나. 이상한 표현이지만 회를 뜨듯이 이렇게 조직을 떼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이제 포뜨기 한다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딱 뗍니다. 이렇게 하면서 떼서 지금 그걸 이제 펼쳐놓은 그런 사진인데요. 핀셋으로 선생님이 해가지고. 직접 떼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제가 직접 했던 거고 좀 이따가 동영상으로도 보실 거예요. 어떻게 시술을 하는지 그것들 한번 보면서 그럼 제가 다 자세히 한번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병변이 있으면요 병변 주변을 저렇게 표시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이렇게 바늘을 찔러서 물을 집어넣어요. 보통 파란색 부풀리는 색깔이 있는 걸 해가지고 하는구나. 테두리 이렇게 표시를 하면 그 테두리를 따라서 저렇게 전자 칼로 이렇게 절제를 합니다. 징징징징징징 하면서 잘리는 거예요. 저 표시된 데 옆으로 표시를 하면은 저렇게 그 띄어 있기 때문에 주변 한거는 좀 안전하게 된 다음에요. 그 그렇구나. 밑바닥을 저런 이렇게 칼로 원리구나. 쳐가지고 떼내게 됩니다. 처음 봤어요. 저도. 오. 우리 선생님이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렇게 다 되면 참 좋겠는데 아까 말했던 한 30% 정도만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한 이후에 일부는 눈으로 보던 거랑 많이 달라가지고 실제로 수술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좀 있고요. 처음부터 좀 뿌리가 깊다든지 이러면 조기 위암이라고 하더라도 수술로 바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분 같은 경우엔 내시경 시술이 가능한 정도니까 저렇게 떼내신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위암이 좀 많이 진행된 경우는 맞습니다. 어떡해요? 맞습니다. 이제 조기 위암이면 참 좋겠지만 이제 진행성 위암, 이제 근육층 이상으로 간 이제 조기 위암의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내시경으로 안 되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사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보면 딱 봐도 어떤 게 암인지 딱 눈에 들어올 수가 큰 보여요. 덩어리가 네, 있는데요. 이제 알겠어요. 이분은 증상이 있으셨어요. 이제 이 정도 진행하면 증상이 있어서 복부 불편감이 있어 내시경을 받았던 이제 56세 남자 환자분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위암 3기로 이제 진단이 됐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절제를 해야 되는데 항상 암이 크다고 많이 절제하거나 암이 작다고 조금 절제하는 게 아니라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까지 말씀드릴 텐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능하면은 수술을 최소 침수법 적게 이제 절제하고 적게 이제 절개하고 환자한테 타격이 적게 가는 방향 수술하는데 복강경이나 이제 로봇 수술할 수가 있고요. 그 영상 한번 같이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요 위가 이제 밑에 쪽에 하얗게 있는 거고 그 위를 이제 감싸고 있는 이불처럼 덮고 있는 게 장막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위를 절제하기 위해서 이제 장막과 이제 절제를 하는데 그때 이 장막에서 위로 주는 혈관들이 있거든요. 그냥 잘라내면 피가 나니까 이제 혈관들을 잡고요. 잡은 후에 피를 안 통하게 한 다음에 이제 잘라내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를 절제를 하면 남은 부분들을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이제 식도라든지 소장들과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그때 마치 우리 이상한 얘기인데 재봉틀로 이렇게 밀듯이 쫙 밀면서 같이 잘리면서 나머지 부분들이 봉합되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쫙쫙 하면은 딱 붙는데 그런 기구를 통해서 이제 수술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수술한 거구나. 근데 저도 희한한 게 연기라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포뜨기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랬더니 이게 세포가 좋은 놈이 있고 나쁜 놈이 있대. 근데 저는 좀 안 좋아서 이거 수술해야 된다. 근데 아까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위에 조금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3분의 2를 잘라내야 된다. 네네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연기인데 무슨 연기인데. 3분의 2나 잘라내지 그랬거든요. 일단은 지금까지 정말 잘 치료돼서 결과 너무 좋으셔서 너무 네. 다행이고요. 네. 저희가 계속 이렇게 이정용 아나운서님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의학의 발전에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암 자체가 굉장히 초기인데 수술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위를 다 절제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방금 이제 조직 검사했던 그 세포의 양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심지어 내시경을 떼고 나서 거기에 봤더니 이제 림프관이라고 해서 이제 다른 장기로 이동할 수 있는 혈관이나 림프관 안에 암세포가 들어있다든지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위 절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3기라고 하더라도 위를 절반만 자르는 경우도 있고 초기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상부 쪽에 있게 되면은 네. 전체를 다 절제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게 이제 그 위치가 중요하다는 이유를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위치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기 쉽게 위를 전체를 절반으로
나눠 생각해 보면 위의 절반은 식도 쪽에 가깝고 밑에 절반은 이제 십이장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위쪽에 가까운 부분들은 이제 근위부암 그리고 밑에 하는 것을 이제 원위부암이라고 하는데 많은 경우는 원위부 그러니까 밑에 쪽에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아래쪽을 절제하고 남아 있는 위의 절반과 소장을 연결하는 이제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절반 잘랐다 아니면은 우리 이재용 MC처럼 이제 3분의 1을 잘랐다 하는 경우들이 밑에를 잘라내고 소장을 끌어올리는 이제 네. 그런 수술을 받으신 분들인데요.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이제 근위부에 생기는 경우입니다. 근위부에 생기면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반대로 위 절반 상부를 자르고 아래쪽을 돌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얘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런 수술도 굉장히 드물게 이루어집니다. 위를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대부분 하겠는데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우리가 위산이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 이게 식도로 넘어가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상부 위쪽에 괄약근이라는 게 있어 넘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같이 잘려 나가니까 위산들이 전부 식도로 넘어가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수술을 할 때 신경이 위에 식도 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은 아래쪽을 자르면은 위는 신경이 남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 볼륨이 줄어들어도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살아있는데 기능이 살아있는데 위를 자르고 아래를 하면은 신경이 중간에 잘려버리기 때문에 아래쪽은 움직이질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위가 모양은 있지만 기능을 잘 못하는 위가 되고 그 부분에 또 암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근위부를 자르고 붙이는 이런 수술은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아, 오늘 세세하게 설명을 들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 상태가 저렇구나 느끼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에 위암에 대한 공포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속설 같은 것도 많아서 그렇죠. 오늘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어요. OX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네, 첫 번째 문제 바로 낼게요. 자, 역류성 식도염을 방치하면 위암이 된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O, 틀리면 X 들어주세요. 방치하면 오일 암이 것 되거든요. 같아. 방치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치료를 해야지. 식도암이 걸릴래나? 그 식도암인가 위암이 아니라? 아니 뭔가 어쨌든 하여간 뭔가, 방치하면 암으로 갈 것 같아요. 맞아요. 나도 늘 속이 쓰렸거든. 정답 바로 공개할게요. 정답은 X입니다. 아. X예요. 사실 살짝 정답이 나왔어요. 네, 역류성 식도염, 식도염이잖아요. 네. 식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위암과는 관련성이 적습니다. 다만 염증이 반복이 되면 발해식도라고 해서 상피가 좀 바뀔 수 있는데 이게 식도암의 전구병변이긴 하거든요. 근데 위암과 비교하면 식도암은 굉장히 발병률이 낮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어서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소화제를 달고 살면 위암을 놓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건 O. 뭔가 저도. 신호를 보내는 건데 못 맞아. 알아차릴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그냥 금방금방만 좋아지니까. 맞아. 네, 정답 역시 O 맞습니다. 아, 다행이다. 한국인들이 소비하는 의약품 1위가 바로 소화제이기도 하고요. 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다고도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 37%가 매일 소화제를 먹는다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화제 드실 때는 정말 좀 신중하게 단계별로 섭취를 하셨으면 좋겠고 만성적인 소화불량을 겪는다거나 그러면 반드시 위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이 위암이나 위궤양 여부를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위암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위암 그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 1차적으로 위니까요. 음식 주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짜고 자극적인 음식 자극을 해서 위에 염증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사실 매운 음식 자체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건 아닌데 대부분 매운 음식이 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앞서서도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질산염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가공식품, 그러니까 뭐 햄이나 소세지 같은 데도 많이 들어있고요. 방부제가 포함된 음식에도 많이 들어있고 염장식품에도 들어있어요. 근데 또 하나 놓치시는 게요. 질산염이 의외로 많이 들어있는 게 담배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신다면 금연도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아시겠지만 부패하거나 타는 음식도 주의하셔야겠죠. 항산화 성분 많이 들어있는 채소 많이 드시면 좋죠. 비타민 C라든지 E, 베타카로틴 같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 많이 섭취해 주시고요. 내시경 검사 이렇게 조직 검사에서 헬리코박터균이 나왔다면 젊은 나이라도 빨리빨리 세균 치료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늘 성인이 된 다음에 이제 이 병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데 1차 예방이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암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미 성이 되면 약간 늦은 감이 있죠. 그렇다고 하면 2차 예방하셔야 됩니다. 이 위암은 정말 위내시경이 그리고 또 조직검사라고 하는 정말 강력한 조기 진단의 툴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2년마다 40세 이상은 2년마다 내시경을 받을 수 있게 제공하고 있으니까 꼭 위내시경 받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하 등처럼 명확한 위험 요소 그리고 또 가족력이 있다고 하면 더 열심히 관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건강검진 할 때 내시경으로 이거를 발견했죠. 발견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꼼꼼히 의사 선생님들이 해주시니까
내시경은 좀 위험하다 싶으면 아까 2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매년 받는 걸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위축성염이나 장상피화성의 경우에는 아직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좀 더 이 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걸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그런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받으시는 거 좋겠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좀 이상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트림이 많이 나온다. 내가 계속 위가 쓰리다 이러면 꼭 1년에 한 번씩은 위 내시경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암에 대한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어떤지 궁금한데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하루는 추위에 움츠러든 몸을 잠시 펴셔도 되겠습니다. 전국에 비눈이 내리면서 추위가 주춤하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도로 영상권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올라서 한겨울이지만 종일 온화하겠습니다. 강원과 영남 곳곳에는 이미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을 중심으로는 1에서 5cm의 눈으로 그 밖의 내륙 지역은 5mm 안팎의 약한 비로 내립니다. 이 비누는 점차 확대되다가 오전이면 대부분 그칩니다. 추위가 주춤하는 사이 서쪽에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일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짙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크게 오릅니다. 한낮에 서울이 8도, 대전이 14도, 광주와 부산이 15도까지 올라 전국 대부분 10도를 웃돌면서 온화하겠습니다. 주말까지 하늘은 별다른 눈비 소식은 없겠는데요. 기온도 평년 수준으로 큰 추위 없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비가 내리면서 이후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력한 한파가 또다시 찾아옵니다. 이번 주 내내 눈비가 오락가락하면서 길이 얼어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걸어 다니실 때에는 장갑 꼭 착용해 주시고요. 미끄럼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아니, 오늘 진짜 나오는데 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기온이 확 올랐는데 대신에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 소식 확인 잘 하셔야겠고, 또 보니까 미세먼지가 또 말썽이라고 해요.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감기 예방을 위해서도 좋으니까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